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은 이제 2024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전력공학 한번 이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네. 자, 21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다이죠. 21번. 자,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거래요. 단 공급 전력과 선로의 그 손실률은 동일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선로의 손실률은 동일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로의 전압을 2배로 승합할 경우 공급 전력은 승합 전에 가가 되고요. 선로 손실은 승합 전에 나가 된대요. 예, 지금 전압을 2배로 승합할 경우에 뭘 물어봤다? 공급 전력과 바로 뭘 물어봤냐면 이제 이 선로 손실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선로 손실률 사실상 뭐냐면 전력 손실률입니다. 자, 우리 전력 손실률을 저자분께서는 H라 하셨지만 저는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기입니다. 전력 손실률은 결과적으로 수전단에서 소비되는 전력 대비 전력 손실에 비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전개해 보면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T의 R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이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선로 손실률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때 요 P는 위치를 바꿔보면 여러분들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요걸 지워보고 우리가 결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요놈은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이에요. P에 뭐가 되냐면 R 됩니다. 결과적으로 P는 뭐가 되냐면 P는 R분의 K의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이 이제 제곱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 공급 전력은 뭐예요?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하네요. 그래서 지금 전압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공급 전력은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고요. 이때 또 뭘 물어봤냐면 전력 손실이에요. 무슨 손실? 전력 손실. 우리가 말하는 전력 손실은 3i 제곱 r이죠. 이것도 결과를 살펴보면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p 제곱에 r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나중에요. 기억하실 때 전력 손실의 경우에는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p 제곱에 r인데 전력 손실률은 여기서 p의 제곱만 날리면 손실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력 손실은 뭐예요? 전압과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압이 2배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손실은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자꾸 뭘 하려고 한다? 승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증가하면서 손실은 더욱더 감소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네. 그래서 21번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22번 보자. 역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 A, B, C, D 사이의 관계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거리 송전선로가 되면 4단자 정수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4단자 정수의 저는 성질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4단자 정수라는 건 이렇게 뭐가 있냐면 한 쌍의 입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우리는 송전단 전압이라고 하고요. 요 놈을 송전단 전류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 쌍에 뭐가 있다? 출력이 있는 거죠. 요 놈을 우리는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고 요 놈을 수전단 전류라고 했을 때 한 쌍의 입력과 한 쌍의 출력 사이에 A, B, C, D 4개의 정수로 구성된 회로를 말하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결과적으로 이 S의 IS는 4단자 정수 A, B, C, D에서 요 놈은 이 R에 뭐가 된다? IR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일단 요거 잠깐 지워볼게요. 전파 방정식을 세우면 이 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고요.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죠. 이 식 자체를 또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이제 그림을 지웠는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가 무부하 시험을 해요. 무슨 시험? 무부하 시험.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하는 순간, IR은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0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 나가리 되죠. 그럼 여기서 A는 2R분의 2S죠. 오. 4단자 정수 중 A는 무엇을 말한다? 그 회로의 전압비를 말한다고요. 이게 다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나가리 되죠. 그럼 C는 2R분의 IS네. 이 어드미턴스입니다. 그래서 4단자 정수 중 C 차원의 정수는 뭘 가리킨다? 그 회로의 어드미턴스 차원의 정수를 가리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가 뭘 하냐면 단락 시험을 해요. 무슨 시험? 단락 시험. 이 단락을 하는 순간 이번엔 ER이 0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값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값이 있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B는 IR분의 ES죠. 요게 바로 뭐다? 어드미턴스를 가리켜요. 그래서 4단자 정수 B는 이거 어드미턴스가 아니라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차원의 정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이 된 거죠. D는 뭐예요? IR분의 IS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4단자 정수 D 차원의 정수는 그 회로에 뭘 말한다? 전류비를 가리키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역 조건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4단자 정수는 AD-BC는 보다 2를 만족해요. 가역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물어본 거죠. 4단자 정수 A, B, C, D 사이의 관계는 요거 AD-BC는 보다 1이 된다는 거. 얘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회로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요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그렇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지워볼게요. 23번. 삼상 삼선식 송전선의 한 선의 저항이 얼마다? 15ohm이고요. 리액턴스는 20ohm이었답니다. 자, 이때 수전단의 선간전압은 얼마다? 30kV네요. 네. 자, 이때 부하의 역률은 0.8이고요. 전압 강하율을 10%라면 이 송전선로는 뭐라고 했냐면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수전단 전력을 물어봤고요. 수전단 전력을 우리는 PR이라고 합니다. 수전단 전력. 이 수전단 전력은 로토3에다가요. 수전단 전압의 전류와 역률의 곱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저자분은 이렇게 해설하셨지만 전압 강하율을 통해서 식을 얻어서 해석했지만 저는 다르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제 방식이 마음에 들면 제 방식을 따라가셔도 돼요. 지금 보면 뭐가 없냐면 전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줬냐면 전압 강하율을 줬죠. 우리가 말하는 전압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면서 백분율 처리하는데 저는 지금 보면 얘가 주어졌고요. 얘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알 수 있네.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밀어볼까요? 입실론의 VR은 뭐예요? VS-VR을 만족하죠. 넘기면 입실론의 VR 플러스 VR은 뭐가 돼요? VS가 되네. VR이 공통이니까 가로를 이용해서요. VR 내보내고요. VR이 빠지면서 입실론 남죠? VR이 빠지면서 내 영혼이 남네. 그쵸? 그러면서 우리는 VS가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입실론이 얼마가 되냐면 10%니까 0.1이죠? 100을 나누고 출발한 거야. 플러스 1에다가요. 수전단 전압이 얼마예요?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66kV가 송전단이네. 오, 잠깐 지워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송전단 전압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전압 강화를 알 수 있어요. 전압 강화는 송전단에서 수전단 빼내. 그럼 송전단이 66이고요. 수전단이 60이니까 전압 강화는 6kV가 되네. 근데
이 전압 강화는 만족하죠. 뭐냐면 루트 3에요.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i는 루트 3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사인 세타분의 2 해도 되겠네. 그러면 지금 얘가 6kg니까 뭐예요? 6000이죠. 루트 3에다가 선로의 저항이 얼마였냐면 15옴, 역률이 0.8이죠. 선로의 리액턴스가 뭐다? 20옴이죠. 예. 얘가 0.6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류를 구하면 얘가 72.16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죠. 루트 3에다가 수전단 전압이 얼마였냐면 이제 이게 60이 아니죠? 30이네. 그러면 이게 잘못했네.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30이죠? 30 이제 이게 33이 되는 거죠. 요거 잘못 계산했어. 바보같이. 우리가 이제 이 입실론 플러스 1의 VR은 VS가 되죠. 예, 제가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0.1에다 플러스 1에 30은 33이죠. 요게 3000이 돼야죠. 예. 아마 그렇게 해도 이렇게 나오실 거야. 제가 미리 다 해서 뭘 보고 제가 60이라고 하는지 예. 예, 제가 오답니다. 그래서 요게 3000이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다? 72.1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0 곱하기 10의 3승에 요게 72.16이죠. 72.16.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두드리면 얘가 얼마 나온다? 3000 나오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실제 계산은 3000으로 했는데 뭔가 잠깐 살짝 씌워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3번. 아마 두드리면 2900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저자분처럼 푸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에서 전압 강화율이 주어지는 순간 전압 강화를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죠. 네. 어차피 여기서 뭐만 바뀐다? 숫자만 바뀌는 거죠. 24번은 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어요. 이게 조금 그래. 전력원선도 문제인데 그림과 같은 뭐가 되냐면 이제 수전단에 전력원선도가 있다. 네, 부하의 그 직선을 참고하여 이제 다음 중 변압 조정을 위한 도상 설비가 없더라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력 원선도의 경우는 이제 보면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는요. 이 원의 반지름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송수전단 전력이 이 원주 내에 이제 이 원선도 내에 원주상에 이제 존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되는 값이 보면 지금 대략 유효 전력은 100이고요. 무효 전력은 50일 때 요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그래요. 그냥 확인만 해주시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조상 설비와 거리가 먼 거죠. 25번. 네, 조상 설비인데 요 놈은 우리가 역할이 뭐냐면 무효 전력을 우리가 말하는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뭐다? 이게 기구를 말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대표적인 것만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무슨 조상기냐면 공기조상기예요. 무슨 조상기? 공기조상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전기 기기에서 보면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이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때 동기조상기를 우리가 역률이 1일 때보다 여자를 과하게 과여자 상태로 운전하면 이 회로에 무슨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대통에 진상 전류를 공급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조상기를 뭘로 콘덴서로서 투입하는 거고요. 만약 부종여자인데요. 무슨 여자? 부종여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로의 계통에
지상전류를 공급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이 동기조상기를 회로의 리액터로서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두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무슨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죠. 요놈은 온리 진상전류만 흘릴 수 있죠. 요놈은 온리 진상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분로 리액터라고 하죠. 요놈은 페란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뭘 방지한다? 페란티, 아이고. 자, 요놈 같은 경우는 페란티 현상이 아니라 일단 지상전류를 공급할 수 있죠. 그러면서 주된 목적이 뭐 말은 했으니까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죠. 요게 이제 C가 커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항상 페란티 현상은 C가 커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L을 여는 거죠. 요거 이제 진상 전류는 요놈은 이제 그 전력용 콘덴서는 주된 목적이 부하에 뭘 개선하려고 역류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동기조상기는 양용 둘 다 가능한 거죠. 문제에서 조상 설비가 아닌 걸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블루 리액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용 콘덴서 3번에 있고 동기조상기 1번에 있죠. 상승 표시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L1, L2, L3의 이 상을 나타내는 계측기일 뿐이지 이거를 조상 설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제 2번 되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보자. 자, 26번 보겠습니다. 차단기에서 0이나 3분, CO, 그 다음에 0이래, 5. 자, 차단기에서 5,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CO, 그 다음 3분, CO인 것의 의미래요. 자, 우리 차단기에서 5, CO, 3분, 뭐 이런 것의 의미래요. 자, 요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26번이죠. 요걸 우리는 차단기에 동작 책무라고 그래요. 차단기에 무슨 책무? 동작 책무라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조건하에 주어진 조건하에 차단기가요. 차단 및 투입을 일정 시간을 두고 반복하는 1년의 행위를 말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차단기의 동작 뭐라고 한다? 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단 O는 차단 동작, C는 투입 동작, CO는 투입 동작 뒤따라고 차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요? 요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요. 이 자체를 외우지 마시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CO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분이야. 네. CO가 아니라 여기 5부터. 5. 그 다음에 여기가 분이고요. 여기가 CO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분이고 여기가 CO야. 요게 일반형이고요. 그 다음에 고속형 볼게요. 고속형. 5에다가요. 여기가 T초, 세타초예요. 그 다음에 CO. 여기가 분이에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다 외우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반형은 분분이야. 하지만 고속형이 되면 T초, 세타초가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잠깐 설명드릴게. 여기서 보면 3분, 지금 보면 여기 3분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일단 정답은 일반 차단기에 뭐다? 이제 이 동작 책무인데, 네.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 지금 차단기가 일반형 차단기가 이렇게 동작 책무가 부여됐으면 처음에 뭐예요? 오픈한다는 얘기죠. 오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로를 차단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뭐예요? CO 클로즈 앤드 오픈이죠. 클로즈 앤드 오픈 뭐야? 지금 회로를 차단했다가 3분 있다 집어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뭐예요? 오픈. 그 다음에 또 몇 분을 기다린다? 3분을 기다린대요. 그 다음에 뭐야? 또 클로즈 뭐예요? 앤드 뭐가 된다? 오픈이 되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처음에 최초 문제가 생겨서 개방을 했어요. 3분 기다렸다가 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다시 여는 거죠. 그쵸? 또 3분을 기다렸다 다시 넣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다음에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지금 뭐예요? 완전한 영구사고로 보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재패로 해갖고 뭔가를 이제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누군가 와야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외워주실 때에는 굳이 필기에서는 이런 거 이제 실기 안 나오니까 일반형은 분분으로 조합되어 있고 구속형은 앞에 T초, 세타초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뒤에가 분이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푸시면 이제 딱 알고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자. 요것이 바로 뭐냐면 차단기에 뭘 말한다? 동작, 책무를 말한다. 지워보겠습니다. 하자. 27번 볼게요. 임피던스가 Z1, Z2 및 Z3가 그림과 같이 접속이 되어 있답니다. 이때 선로 A 쪽에서 전압파 E가 뭐가 됐다? 입사되었을 때 지금 진행한 거죠. 접속점 B에서 무반사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요? 요거 여러분들 진행파 이론인데 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자, 요거 27번 먼저 좀 제가 하고 나서 설명 좀 드릴게요. 전 이렇게 진행파 이론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가공과 지중해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갖는 Z1이라는 가공의 임피던스가 있고요. Z2라는 지중해 임피던스를 갖는 이러한 선로가 있대요. 즉 가공과 지중해보다 접속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임피던스가 변하는 요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해요. 또는 변이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에 전압이 이렇게 낙뢰가 입사되면 요거를 저는 EI라고 해볼게요. 요게 입사 전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을 기점으로요. 요렇게 투과 되는 전압 T라고 할게요. 요거를 저는 투과 전압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ER 요거를 저는 반사 전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에 이제 이 이상전압이 입사가 되면 이제 뇌전압이 입사가 되면 이 다른 지점을 기점으로 투과되는 전압이 존재하고 반사되는 전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위에서 언급드렸던 Z1과 Z2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투과 전압을 구하라고 그래요. 무슨 전압? 투과 전압. 저는 투과 전압을 T라고 했었죠. 요거. 자, 여러분들 투과 전압이든 반사 전압이든 Z1 플러스 Z2고요. 투과되는 전압측이 Z2죠. 이거 프리오프의 방정식 이용하면 유도돼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여기 2배 가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입사 전압을 곱하시면 돼요. 이때 Z1과 Z2는 상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마. 얘를 우리는 투과 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과 전압은
투가 개수에다가 뭐예요? 입사전압을 곱하면 되겠네. 그렇네. 자, 두 번째가 반사전압이죠. 무슨 전압? 반사전압. 요걸 저는 이 R이라고 했고요. 우리 반사전압은 Z1 플러스 Z2에다가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반대로. 그쵸?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Z2 마이너스 Z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여기에다 뭐? 입사전압을 곱하면 되겠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요 값 자체가 뭐예요? 상수래매 Z1, Z2가. 그래서 요걸 계산한 값을 우리는 델타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반사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사전압은 반사계수의 입사전압을 곱해도 되겠네요. 세 번째가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처럼 무반사 조건이죠. 근본적으로요, 제가 여기서 접속점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얘가 다르다며요. 그럼 제가 같은 경우라며. 그럼 결과적으로, 아니, 같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Z1과 Z2가 뭐예요? 같은 경우를 말하죠. 이거 없죠. 0이지, 반사되는 게. 그대로 다 투가 되죠. 입사되는 그 전압 자체가 다 투가 되네. 지금 보면, 그림을 보면, 어이. 자, 지금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네. 그러면서 A점에서의 임피던스를 Z1, 그 다음에 여기가 Z2, 여기가 Z3네요. 이 기점을 보면 얘가 병렬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압이 입사됐네. 그쵸?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같아야 되니까 이 같게 표현된 건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지금 요 임피던스와 요 임피던스가 같아지는 조건은 요 개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여기가 지금 병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7번이 요거 무반사 조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요. 이제 요거랑 더불어서 얘네들도 잘 가져가셔야 돼. 같이. 그리고 요거 반사계수 그다음에 뭐가 된다? 이제 투가계수 요거까지 같이 보십시오. 자, 꼭 하셔야 된다.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보면 반환시성 과전류 계전기의 전류 시간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예요. 반환시 계전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28번이죠. 요것도 좀 쓰면서 좀 볼게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필기실기 다 잘 물어봐요. 보호계전기의 동작 시간에 따른 뭐가 된다? 분류라고 합니다. 또는 보호계전기의 한시 특성이다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가요. 순한시 계전기라고 그래. 순한시. 자, 우리 순한시 계전기는 조건이 맞으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조건은 제가 설정한 값이죠. 조건이 맞으면 즉시 동작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즉시 잘라버려요. 두 번째가요. 정한시라고 보시면 돼요. 정한시 계전기는 조건이 맞으면 정해진 시간에, 즉 일정 시간 후 동작합니다. 네. 사실 둘 다 조금 융통성이 없어. 세 번째가 융통성 있죠. 뭐냐면 반환시예요. 크기가 크면 시간이 짧습니다. 크기가 작으면 시간이 길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반환시, 정환시예요. 네, 제일 긴 게 정답입니다. 이거는요, 일정 구간까지는 반환시성을 띠다가
일정 구간부터는 정한시성을 띠거든요. 둘 다 얘기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길고요. 요 세 개는 실기 문제로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그림 문제로 물어보거든요. 그림도 하나 그리실 수 있으면 그려주세요. 자, 우리가 횡축은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축이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 그림이 주어집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그렸죠. 요 놈이 바로 뭐냐면 순환시성을 띄어요. 크기가 뭐예요? 제가 이제 동작 지점을 여기로, 이제 크기를 요거로 선택했는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짧죠? 자, 근데 이번에는 요 놈이 두 번째, 정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팅을 이걸로 했는데,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네. 자, 이번에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세 번째 반한시예요. 크기가 작을 때 시간이 길지만, 크기가 점점 클수록 시간이 급격히 짧아지죠. 자, 반한시, 정한시를 안 그렸는데, 자, 요 놈이 반한시, 정한시예요. 자,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갑니다. 요게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지점까지는 반한시지만 요 지점 이후부터는 뭐다? 정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림 문제로 물어봐요. 실기 문제도. 필기 문제도 있으니까 그림 이제 기억하면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반드시 하자. 그래서 28번. 자, 보자. 반환시성 계전기죠. 1번. 계전기 동작 시간은 전류의 크기와 비례한다. 반대죠, 사실. 2번. 계전기 동작 시간은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지 않죠. 반대라고. 3번. 계전기 동작 시간은 전류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맞네. 4번. 계전기 동작 시간은 전류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죠. 하자. 자, 29번.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찾는 방법이 아니래요. 자, 이거 지워보자. 29번도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자. 네.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검출 방법이고요. 가급적 제가 정리하신 대로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괜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중 케이블의 고장, 다른 말로 사고점 검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5개는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머레이 루프법이에요. 첫 번째가 머레이 루프법. 요게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뭐 머리 루프법 똑같은 얘기야. 아, 요거는 여러분들 휘트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합니다. 물어보는 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지락 고장 검출 방법이 됩니다. 네. 두 번째가 펄스 레이더법. 펄스 레이더, 펄스 인가법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놈은요 어느 사고든 가능합니다. 그냥 모든 사고 가능 이렇게 할게요. 우리 요놈 같은 경우에는 단선 끊어진 거죠. 그리고 지락 배지와 연결된 거죠. 단락 선과 선이 붙었네 다 됩니다. 고장 케이블에다가요 고주파 펄스를 가해서 이 펄스가 실제로 인가 파형이 이렇게 정파형이면 고장점을 기점으로 파형이 반대 파형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까지를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펄스 레이더법은 모든 고장을 검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전 용량법이에요. 무슨 용량법? 정전 용량법. 요놈 같은 경우에는 단선 고장을 측정하는데 이 요즘에 추세 문제야. 뭐냐면 고장점까지의 길이라고 해볼게요. 고장점까지의 길인데 계산 문제였고 온리 공식입니다. 저는 고장점까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고장 나지 않은 건전 케이블의 정전 용량을 c라고 하고요.
고장 발생한 그 케이블의 정전 용량을 CX라고 하고 선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였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고장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선에는 정전 용량 그다음에 이 인덕턴스가 이제 존재하죠. 그 값을 이용해서 고장난 케이블과 고장나지 않은 케이블의 뭐다 이제 측정된 정전 용량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CX가 그냥 위에 올라가는 거 찍자. 계산 문제 없다. 네, 추세 문제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수세코일법이에요. 더 물어보는 게 없어. 5번째가 음향에 의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있는데 음향에 의한 방법이다. 기사실기에서 이제 요거 고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자.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검출 방법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보면 거의 매거 있죠, 매거. 임피던스 브리지법 이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고요. 매거 있는데 이거는 절연 저항을 계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없지만 요거 요렇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 요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5개 쓰라고 그래요, 나중에. 실기 가시면. 필기 여러분들 한 번에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0번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 사용되는 탭의 크기로 일반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 소호 리액터는 합조도라고 하죠. 자, 보면 이제 30번이죠. 30번. 무슨 접지? 하셔야 돼.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Y결선된 이 변압기는요, 중성점을 이렇게 대지와 접지를 잡는데, 호우 리액터는 중성점과 대지 간에 뭘 줬다? 바로 리액터를 삽입했죠. 이때 우리는 요 놈을 VA, 요 놈을 VB, 요 놈을 VC라고 했을 때, 요 놈과 대지 간에 뭐가 있어요? 대지 정전 용량. 요놈 CS, 요놈 CS, 요놈 CS 이렇게 대지 정전 용량이 이제 존재하는데 요거를 J 오메가 L이라고 했을 때 요 3선을 일괄한 대지 정전 용량과 무슨 공진을 이용했다? 병렬 공진을 이용했죠.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는 LC 무슨 공진이다? 병렬 공진 원리를 이용해서 요때 지락 전류는 뭐가 된다? 지락시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되는 방식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선 고장이 되면 직렬 공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 공진을 하지 않고요. 조금 벗어나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조도라고 해요. 합조도. 요놈은 소호 리액터가 소호 리액터가 공진점을 벗어난 정도라고 하는데 이때 합조도를 P라고 했을 때 IL-IC에다가 IC의 곱하기 10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여러분들 이제 이 C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L은 이쪽을 말하는 건데 예, 우리는 이 IL 쪽으로 더 오는 전류를 크게 해줍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결국엔 이 P가 플러스 값이 나오거든요. 요걸 우리가 과보상이라고 그래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과보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IL이 뭐다? IC보다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보상 상태로 지금 운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탭의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과보상됩니다.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직렬 공진에 대한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10% 정도 과보상하는 게 일반적이다. 과보상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물어봐. 이 제로가 되면 완전 공진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부족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요거 하나 가자. 그래서 몇 번이다? 정답은 1번. 그래서 소호 리액터에서 보면 이 사용되는 탭의 일반적인 것은 무슨 상태로 운전한다?
보상이 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 이 문제는요, 이제 발전공학 문제지만 좀 버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보면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마시라고 좀 얘기를 드려요. 자, 몇 번이냐면 31번이죠. 이렇게 해볼게요.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의 비교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원자력 발전이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시설비는 고가예요.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 대비 시설비가 고가지만 이놈이 좋은 점이 뭐냐면 화력 발전소 대비 대용량 발전이고요. 대용량이며 연료비가 저렴합니다.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아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 대신 원자로와 열 교환기를 쓴대요. 말 안 했지만 맞는 얘기야. 2번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에 비하여 이제 낮다가 아니라요. 시설비가 고가라니까요. 아닙니다. 틀렸네. 3번 보면 이제 동일 출력일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이나 복수기가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대형입니다. 대용량이야. 4번도 맞는 얘기죠. 어쨌든 정답 몇 번이다? 네, 2번입니다. 2번.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2번 볼게요. 지상의 부하를 갖는 31번 하자. 지상의 부하를 갖는 뭐래요? 삼상 삼선식 배전선로 또는 단거리 송전선로에 여기 밑줄 쳐주실래요? 선간 전압 강화를 나타내는 식은 단 I는 수전단 전류, R은 저항, X 리액턴스, 위상각이래요. 자, 32번이죠. 좋은 문제고요.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압 뭐가 된다? 강화가 됩니다. 자, 전압 강화 전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전압 강화 이제 2죠. 2는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인데 이 식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쓸 수 있냐면 삼상에서만 쓰일 수 있는 식입니다. 또 하나가요. 이 식은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한 식이에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을 선간전압으로 이제 기준한 거죠. 하지만 이는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뭐가 된다? 사인 세타죠. 요놈은요. 3상에서 쓸 수 있는데 3상에서 쓴다면 상전압을 기준으로 한 식이죠. 송수전단 전압을 뭘로?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고요. 또 하나가 단상에서도 이 수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자분이 좀 요거를 이제 단상이랑 3상 4선식 이렇게 이제 하셨지만 이렇게 저처럼 정리하셔도 돼. 그리고 단상 2선식은 이제 조금 여기가 이제 이 R이나 X가 한 선이다, 한 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배를 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원래 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I의 수전단 전압에다가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인데 요거는 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선으로 표현할 때 제가 여기다가 루트 3, 루트 3, 루트 3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VS 선간전압으로 바뀌죠. 이거 루트 3 필요 없죠. 루트 3도 먹고 선간전압이 된 거니까. 이렇게 식이 원래 바뀌거든요. 우리가 단거리 송전설로 해석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그래서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송전선로의 선간 3상 3선식으로서 선간 전압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33번. 이거는 여러분들 기기 문제에서 사실은 보면 나왔어야 되는데 전력에서 나와줬네요. 어쨌든 뭐 땡큐죠. 왜냐하면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 대책으로서 부홀주 계전기의 설치 위치, 부홀주 계전기죠. 그래서 요거는 변압기에 뭘 이제 보호한다? 내부 고장을 보호하는 보호 계전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유입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다가 보조 기름통을 이렇게 올려놔요. 요 안에 유입 변압기 여기 기름이 있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를 이렇게 호스로 연결해요. 여기 설치됩니다. 여기. 두 가지를 봐. 뭐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여러분들 철심이 있고 여기 이렇게 건선이 있거든요. 철심에서 문제가 되거나 건선에서 문제가 되거나 발연료에서 문제가 되면 이 가스가 있습니다. 그 발생되는 가스를 검출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너무 많은 이 기름이 한꺼번에 뭐예요? 요 콘서베이터의 이 유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쪽으로 주변압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주 탱크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관중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풀이를 잠깐 보면 부홀증 계전기는 변압기 주 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부착되는 이제 이 것으로서 변압기 내부 고장이 발생할 때 오일의 분해가스나 오일의 그 분류를 이용하여 경보를 하거나 차단시키는 작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기기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오는 문제죠. 우리 전력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주워 먹자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공칭 단면적이 200스퀘어, 전선의 무게가 1.838kg 메타고요. 전선의 외경이 뭐가 되냐면 18.5mm인 경동연선을 경관모래요. 200m로 가설하는 경우에 이도는 얼마인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이도가 되겠네요. 우리 이도 D는 뭐예요? 8T에 WS 제곱이 되겠네. 이때 단 경동연선의 전단의 인장 하중은 7,910이고요. 빙설의 하중이 주어졌죠. 예, 중요하다. 0.416kg 메타. 그러면서 뭐까지 주어졌어요? 풍압까지 이제 하중까지 주었죠. 안전율을 1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저는 요 W를 W0라고 해볼게요. 요 W0가 바로 뭘 말한다? 합성 하중을 말하죠. 우리가 전선로에서 받는 하중은 뭐예요? 수직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이제 수평 하중이 있죠. 일단 이도라는 건 제가 이렇게 전주가 있고요. 요 전주와 전주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S, 경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어로 스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는 전선을 가선할 때 이렇게 경관만큼 가선하면 끊어지죠. 그래서 약간의 뭘 준다? 처짐의 정도를 주고요. 그 처짐의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2도, 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딥. 이때 합성화 중에는 수직화 중에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 전선에 뭐예요? 무게에 의해서 하중을 하나 받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선의 자중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전선의 자중을 W1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요. 눈이 올 수 있어요. 눈이 오면서 이렇게 눈에 의해서 하중을 더 받죠. 저는 요거를 W1, 요거를 W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빙설의 하중이라고 그래요. 무슨 하중? 빙설의 하중. 이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 다 고려하는 건 아니죠. 뭐냐면 빙설의 하중 고려 조건이에요. 무슨 고려 조건? 빙설의 하중 고려 조건이다. 무조건 두께 6mm, 두께 몇 mm? 두께 6mm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중 0.9인 빙설이 전선 상하 부착돼서 언다면 어는 경우라면 우리는 뭐다? 빙설의 하중 고려 조건 대상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평 하중이죠. 무슨 하중? 요 수평 하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합 하중이죠. 바람에 대한 하중이죠. 무슨 하중? 통합 하중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또 하중에 영향을 받죠. 저는 이거를 W3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합성 하중은 이렇게 되죠. 근데 조심해야 돼. 뭐냐면 이 합성 하중을 W0라고 해볼게요. W0. 빙설을 고려하지 않았대요. 첫 번째가 빙설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빙설을 아휴, 시간이 좀. 맞춰보죠. 빙설을 고려하지 않았대. 이렇게 되면 W0는 얘가 없는 거죠. 지금 일으키기가 되는 거지. 그쵸? W1의 제곱에 W3의 제곱에 루트 때린 거죠. 하지만 두 번째가 빙설을 고려하면 합성하중은 W1의 플러스 W2의 제곱에 W3의 제곱에 루트 때린 거지. 그쵸? 요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34번 제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이 실기 문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보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빙설의 하중도 주어졌고 뭐예요? 수평 하중도 주어졌기 때문에 합성 하중, 빙설을 고려한 하중이죠. 가자. W0는 자 바로 이제 수치 적용해 볼게요. 보면 지금 전선의 자중이 얼마였냐면 무게 1.838. 그쵸? 그 다음에 빙설의 하중이 0.416이네. 그쵸? 요거를 더한 값의 제곱에 플러스 통합 하중 1. 뭐예요? 525. 요거의 제곱에 루트 때리는 거죠. 두드리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721이 나온대요. 킬로그램 메타. 그쵸? 이제 여기다 잡아 넣으면 되겠네. 8배. 우리 T는 수평 하중이죠? 요거는 인장 하중을 뭘로 나눈다? 안전율로 나눠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인장 하중이 지금 얼마냐면 7,910. 수평 장력이죠. 예. 수평 장력을 뭘로? 안전율을 인장 하중으로 나누죠. 그래서 요거 7,900의 안전율이 2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합성 하중 이렇게 구했죠. 예,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경관이 얼마예요? 200이네. 요렇게. 해서 두드리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놈이 3.44. 이렇게 나오죠. 8배. 그쵸? 예.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거죠. 반드시 잡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36번과 같은 이 이도 문제가 요즘에 이제 기사실기에서 좀 좋아해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합성하중을 그냥 전선의 자중만 고려했는데 자꾸 보면 그 통합하중이랑 이제 이 빙설의 하중을 아직까지 이제 이 빙설의 하중 부분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통합하중을 고려해서 이렇게 합성하중을 때리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잡자. 이왕이면 한 번에 가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5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는 문제죠. 무손실 송전선로에 송전할 수 있는 이제 송전 용량은 뭐 주어지는데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죠. 통전 용량 P는 X분의 ESE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죠. 이제 공식 문제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예, 1번 되죠. 이런 거는 무조건 잡아야지. 자, 그 다음에 36번. 송전계통의 안정도 증진과 뭐하다? 관계가 없대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 예, 송전계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죠. 요거 하나. 요거는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제가 정리한 대로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36번이죠? 예. 안정도 향상 대책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안정도 향상을 대책할 때 근거식으로 보는 게 좀 전에 했던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고요. 안정도가 향상되려면 이때 무조건 P 값이 커져야 돼요. 자, 첫 번째 요거죠. X를 감소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통의 리액턴스를 감소시킵니다. 계통의 뭘 감소한다? 리액턴스를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뭘 줄이냐면 X값을 줄이는 거예요. 요거. 자, 첫 번째 기기로 줄일 수 있는데 단락비가 무슨 비? 네,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채택합니다. 예. 또는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가 변압기로서도 줄일 수 있는데 공권 변압기를 채택합니다. 여러분들 단락비가 큰 발전기는 임피던스가 작은 발전기예요. 임피던스 이코르 결국에는 뭐예요? 리액턴스야. 자,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 요놈도 이권선 변압기 대비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세 번째가요. 선로에서 줄일 수 있어요. 복도체 방식을 채택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도체 방식은 선로의 인덕턴스는 감소하고요.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 배우셨을 거고. 네 번째가요. 병행 회선수를 증가합니다. 병행 회선수를 증가시켜줘야 돼.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가하면 4단자 정수, B차원의 정수, 결국 이게 임피던스죠. 얘가 2배로 뭐예요? 감소하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직렬 콘덴서를 채택합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X는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콘덴서가 들어가면 XC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X는 XL-XC죠. 자, 두 번째가요. 계통의 계통의 전압 변동을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합니다. 네. 자,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놈들 못 움직이게 합니다. 첫 번째가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뭐?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AVR인데 성능이 우수한 AVR을 이제 선택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AVR은 자동 전압 조정기죠. 네. 발전기 전압을 항상 일정하게 조정하는 거죠. 발전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뭐예요? 요 값을 이제 일정하게 해주는 거죠. 이 두 번째가 중간 조상 방식.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합니다. 요게 동기 조상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요놈은 이제 요거 못 움직이게 합니다. 너무 이제 저걸 급변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계통을 연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뭘 연계한다? 계통을 연계합니다. 근데 가져온 건 아니에요. 연계 시 뭐가 문제냐면 임피던스가 작아져 단락 전류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게 다 대책은 아니죠. 자, 세 번째가요. 위 시계는 없지만
대통해주는 충격을 경감합니다. 답이 될 수 없어요. 뻔한 얘기니까.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접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접 접지가 아닌 뭐 비접지나 소리액터 접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고속도 차단 및 재회로 방식을 채택합니다. 고속도 차단 및 재회로. 네. 마지막 네 번째, 계통의 전력 변동을 억제합니다. 계통의 뭘 억제한다? 전력 변동을 억제합니다. 네. 요 값 자체가 못 움직이게 해. 그래서 첫 번째가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합니다. 조속기 동작을 어떻게 한다? 신속히 합니다. 또 하나가요. 두 번째가 발전기에 제동 저항기를 설치합니다. 발전기에 제동 저항기를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제동 저항기, 발전기가 고장 났을 때 이제 가속이 문제거든요. 가속을 할 때 이제 가속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우리가 TCBR 설치해 줍니다. 요 정도가 되고요. 요거 같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좀 많지만 보자. 송전계통의 안정도 증진과 관련 없는 거. 고속도 재회로 방식 여기 있죠. 2번 계통의 리액턴스 감소한다. 이 얘기죠. 3번 계통의 전압 변동 이건데 거기 보면 차폐선은요. 우리가 이제 유도장애랑 관련이 이제 있는 거지. 걔는 이 안정도와 관련이 있는 놈은 아니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6번 정답이 몇 번이다? 네, 4번. 자, 37번 보자. 개인적으로요, 이 37번은 세모치지만 의외로 한번 해보면, 그냥 그런 거구나. 좀 저기 한데 부담스러우면 버리셔요. 저는 한번 해볼게요. 순저항부하의 전력을 PkW라고 했고요.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전압을 E, 선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고유저항을 R라고 했습니다. N상 이선식에서 선로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 Q라고 했네요. 이때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일단 문제에서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거 37번이죠.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라고 할 때는 사실상 뭘 구해야 되냐면 저항을 얻는다 생각하면 좋아. R은 로 뭐가 된다? A분의 L인데 이 R을 또 얻기 할 때 우리가 전력 손실을 갖고 R을 얻죠. 요걸 이제 생각해주면 바로 이 문제 끝난 거죠. 자, 가볼게요. 자, 하셔야 된다. 보시면 37번이죠. 근데 문제는 단상 이선식이네. 우리가 말하는 단상 이선식의 부하 전력이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전류가 나오죠. 전류 I는 V분의 P인데 지금 전압을 이렇게 했네. 자, 여기다 잡아넣으면 2분의 문제는 얘가 뭐예요? 10의 이제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10의 3승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네. 와트로 펼친 거지. 또 하나가 우리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전력 손실이 있으니까 전력 손실을 Q라고 했죠. 이건 선이 두 가닥이니까 이 I의 제곱에 뭐예요? R인데 우리 저자분은 바로 펼쳤어요. R을 뭐로? 로 A분의 L로. 그렇죠. 지금 얘 물어본 건데 한 번 더 펼치자. Q는요. 9배에 요거죠. 2분지 P 곱하기 10의 3승의 요거에 뭐예요? 제곱에 로 A분의 뭐가 된다? L 되겠네. 그러면 위치 바꾸면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A는 9배에 2분의 P 곱하기 10의 3승의 뭐예요? 제곱에 로
Q분지 L이네요. 그쵸? 그러면 자 찾자. 분모는 지금 보면 요거 제곱돼야죠.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분모는 뭐예요? 예, Q의 2제곱이네. 그쵸? 지금 분모의 Q의 2제곱 3번 나가리죠. 그 다음에 분자 볼게요. 2에다가 P제곱에 10의 6승이네. 그쵸? 여기에 로 L 들어가면 되겠네. 앞에 일단 2 없는 놈 1번 나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 먼저 보면 로 L이죠. 그 다음에 P제곱에 10의 6승 얘네. 3번은 이제 왜 틀렸냐면 3번은 여기 제곱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니 4번은 여기 제곱 들어가 있네. 아니네. 그쵸? Q에 2니까 잘못 얘기했네. Q에 2만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Q에 2제곱. 아니 자, 천천히. Q에 2제곱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미 3번, 4번이 나가리 된 거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예,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어려. 그쵸? 예. 38번. 소도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소도체 간의 선간거리를 D. 그 다음에 두 개의 소도체를 사용한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이 있다. 이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작용 인덕턴스인데 L이죠. 우리가 선로에 나타난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단도체일 때 우리가 말하는 L은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R분지 D가 되죠. 이때 단위가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인데 요게 여러분들 복도체로 바뀌면 저는 LN이라고 해볼게요. 요것은 0.05를 뭘로 부채수로 나누고요. 0.4605에 로그 10에 R2의 프라임에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리엘리퍼 킬로미터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N은 소도체 수죠. 우리가 복도체는 한 상의 전선을 두 개 이상으로 해서 한 개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로 보는 거죠. 그럼 이때 R2의 프라임 이거죠?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죠. 이 등가 반지름은 로또의 R의 S의 N-1의 N으로 보죠. 이때 N은 뭐가 되냐면 소도체수를 말해요. 쪼개진 도체수. 그 다음에 R은 소도체 뭐가 된다?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S는 소도체 간의 거리를 말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도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좀 너무 크게 이랬어. 자, 요놈을 R이라고 했을 때 소도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요놈과 요놈 사이에 요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S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등가 반지름은 요게 이제 등가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소도체 반지름 R이고요. 그 다음에 소도체 간의 거리가 D네요. 근데 이도체니까 여기서 이거 빼봐야 의미 없어지고요. 여러분들 루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 네,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39번이죠. 삼상용 차단기 전격 전압이 뭐다? 170이고요. 전격 차단 전류가 얼마래요? 50kA.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아니에요. 뭘 물어본 거예요?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을 물어봤네. 자, 하셔야죠. 어이구, 39번이죠. 우리가 차단기에 차단 용량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PS의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요놈은 루트 3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압에다가 차단기 무슨 전압? 전격 전압에다가
뭘 곱하냐면 IS 요놈이 이제 고장 차단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상단락 전류입니다. 사실상. 그럼 여기다 잡아 넣으면 노트 3에다가요. 차단기 전격 전압이 얼마래요? 170.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가 얼마다? 50 kA네요.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메가볼트 암페어로 물어봤으니까 10에 마이너스 6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아니면 어차피 날아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우리 저자분처럼. 그래서 두드리면 얘가 14,700 22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15,000. 그래서 약 15,000 정도 되죠. 40번 라스트 문제네요. 하십시오. 여러 번 물어봤어요. 절탄기. 이코노마이저인데 우리가 화력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 뭐예요?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본적으로 잠깐 사이클을 좀 그리면 보일러에다가 물을 공급하거든요. 보일러에다가 급수 펌프를 이용해서 계속 뭐예요?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되는 물 자체를 뭐예요? 조금 높은 온도로 보내주면 보일러에서 소비되는 열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과열기를 통과한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때 요 말 먼저 드릴게. 요때 우리가 좋은 그 열 효율을 늘리는 방법은 기존에 이제 사이클에서 사용되는 그 열을 여열, 폐열이죠. 폐열을 회수해 갖고 그 열을 쓰는 게 좋죠. 새로이 뭔가를 쓰기보다는. 그래서 과열기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해 갖고요. 배 갈아 썼네. 요놈은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해서요.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해서 급수를 가열합니다. 네, 요게 바로 뭐다? 절탄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급수를 가열하는 거죠.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빨리 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잠깐 2회차로 돌아오셔갖고 문제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버리는 문제들만 볼게요. 24번 그리고 37번 요 정도 이제 버릴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계산 문제 중에 좀 어려운 34번이나 그다음에 23번 이런 것 정도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실기를 위해서는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걔네 두 문제 뭐 24번이랑 우리가 이제 37번 정도는 그냥 좀 그래요. 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4년 2회 전기산업기사 이제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마지막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